3월 12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넘겨받은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렛대로 국회 여야 합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헌법 개정안 초안 조문 마무리 작업을 위한 4차 전체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일단 초미의 관심인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반드시 연이어 2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 재선에서 패배해도 다음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재선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연임제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정 헌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자문특위는 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 국가원수 조항 폐지, 검사의 독점적 영장 신청권 폐지 등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도 벌여왔습니다. 특위는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 결과를 오늘 전체 회의에서 검토한 뒤 최종 개헌안 초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오늘 전체회의, 4차 전체회의를 하고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공개는 청와대에서 나중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청와대.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느냐입니다. 일단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이에 대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 개헌안 발의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헌법 개정안 공고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정상 오는 20일이 헌법 개정안 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대북 특수공작비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수억 원을 쓴 최종읍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최 전 3차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국고 손실인데 최 전 차장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성립 여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종읍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은닉 소문 뒷조사에 대북공작금 6억 9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소문 추적에 대북공작비 9천만 원을 쓴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최 전 3차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입니다. 최 전 3차장 변호인은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일단 국가 예산의 횡령 또는 배임을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특가법 5조는 국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국고손실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쟁점은 최 전 3차장 등의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대북공작 업무에 쓰여야 할 국가자금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풍문 수준에 불과한 전직 대통령의 비위를 캐는 데 썼기 때문에 국고를 손실케 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반면 최 전 차장 변호인은 해당 돈은 개인이 쓴 게 아니라 국가 업무를 위해 쓴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와 B, C라는 비용 항목이 있을 때 비용 항목 간 착오가 있더라도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게 최 전 차장 변호인의 말입니다. 대북공작금이라는 비용 항목을 전직 대통령 비위조사라는 다른 비용 항목에 쓰긴 했지만 그 자체가 국고손실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뒷조사냐 의혹조사냐.
국정원 직원이 국가 업무에 예산을 쓴 것이므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정원 전직 간부들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 쟁점은 국정원 직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활동이 국가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함께 보시죠. 석대성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기자지망생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일련의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레시안이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 모든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먼저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날짜가 지난 7일 프레시안 1차 보도에선 12월 23일 금요일로 돼 있다가 이후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다시 23일로 바뀌더니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사 논조가 바뀐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성추행 당했다는 일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나마도 자꾸 변경되어 도대체 언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레시안의 무책임한 허위 보도로 의혹 제기 내용에서 성추행 행위가 달라진 점도 정 전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1차 보도엔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했다가 2차 보도엔 입을 맞추었다로 시도가 완결된 행위로 바뀌더니 이후에는 그냥 단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로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사라졌던 겁니다. 장소도 문제 삼았습니다. 1차 보도에선 호텔 룸이었다가 이후 로비 레스토랑으로, 카페 겸 레스토랑 안 룸으로, 다시 레스토랑 룸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가 있는 보도란 주장입니다. 호텔 룸으로 단정하였고 여론도 호텔 객실로 여대생을 불러 만나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프레시안은 정봉주를 성추행법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정 전 의원은 23일이든 24일이든 해당 기자지망 여대생을 단둘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관련 일정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프레시안에게 허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일 정정보도와 사과가 없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최초 기사를 쓴 기자와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레시안 내부 게시판엔 팩트체크를 제대로 했는지 등 해당 기자의 출석과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 전 의원 또는 제보자와 프레시안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국회에서 오늘 이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혼에 관한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요. 현재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영화 배우 김민희 씨와 사귀었던 이제 홍상수 감독이나 혼외자 사실을 고백한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을 원해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부인 배우자가 누구 좋은 꼴 보라고 하면서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사람의 일, 특히 부부의 사이의 일이 이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구분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권 분할 또는 양육권 그리고 친권 분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좋게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완전히 원수로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서로가 그리고 애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말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네, 유책주의 대신에 이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는 이혼을 시키도록 하는 파탄주의 채택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건데요. 결국 뭐 돈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조사한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한부모 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네. 또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잠적하거나 거주지나 소득, 재산조사 같은 이제 정보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이제 재판에서 무책 배우자가 승소를 해도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되 네. 이제 무책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또 네. 강제화하자는 건데요. 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의 경제적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뭐 유책주의든 파탄주의든 제대로 된 이혼 후 부양제도가 시급히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레죠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 검찰 출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수천억 원 뇌물 관련으로 이제 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4번째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을 받기는 했는데 네. 그때 그 유명한 골목 성명, 네. 연희동에서 성명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서 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네, 그냥 바로 구치소로 수감을 시켰죠, 당시 네. 검찰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건가요? 횡령 배임이 있고요. 횡령 네. 있고 배임 있고 조세 포탈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뇌물죄가 있습니다. 횡령하고 네. 배임은 다스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세 포탈도 다스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만 영법 빌딩 지하 창고에서 네. 발견됐다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뇌물은 주로 다뤄지게 될 네. 이 사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량이나 여러 다른 요건을 감안했을 때 핵심은 어쨌든 뇌물인 것 같은데 지금 뇌물 어떤 혐의들로 돼 있나요? 네, 우리도 좀 다뤄봤던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네. 관련돼서 받은 거 한 17억 얼마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한 거,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게 한 60억 원 정도 네. 됩니다. 그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 네. 그다음에 기타 ABC 상사,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성동조선해양, 네. 또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 네. 받았다는 한 11억 원 상당 정도 등이 해서 총 한 11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11억 원이면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뇌물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여부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줬다는 분들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준 거거든요.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괜히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할 리도 없을 거고 네. 특수활동비를 그냥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만 가져다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일반 뇌물죄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동일한 것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원래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서 이제 대가성이 있어야 네. 되고 직무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청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건인데요. 네.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대통령은 워낙에 권력의 범위도 넓고 네. 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력을 감안한다면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청탁하거나 네.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준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판례 같은 게 있나요, 관련해서? 네, 아까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네. 당연히 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비자금 관련해서 그리고 전두환 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전부 포괄적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하고 네. 법원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직무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이나 수사 쟁점 관련한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기회균 등을 보장하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사시 폐지에 대한 2차례 위헌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침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사시는 지난해 말로 폐지됐기 때문에 사시 폐지 헌법소원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성폭력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의 자택과 밀양연극촌 등을 어제 압수수색했다며 금주 중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이 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연희단 거립해 단원 성폭력 과정에서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사연수원에서 자본시장법 특별연수를 진행합니다. 불공정 거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관련 손해배상 책임, M&A와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금융상품 관련 대법원 판례 등 4과목이며 참가 희망자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보호 조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3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